가을의 햇살이 은행 창문 유리에 부딪혀 부서졌다. 오전 10시, 평일이라 그런지 대기줄은 길지 않았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묶은 김정순 78 할머니는 두 손으로 지갑을 꼭 쥔 채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그 손에는 평생 일구어온 작은 인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햇살이 닿자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예. 여기, 통장 좀요. 현금으로 인출 좀 하려고요. 1,000만 원만. 직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흐르고 잠시 후 금고 안쪽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정수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다. 손주 용돈 좀 챙겨주고 병원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은 집에 넣어두면 되는 그런 하루.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정분 할머니는 유치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철창보다 더 무거운 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 이미 사기단 자금으로 추적 중입니다. 난 그냥 내 돈을 찾았을 뿐인데.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떨어졌다. 세상은 한 번도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그녀를 찾을 때마다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 그 돈이 그녀를 감옥에 넣었다. 은행 창구 직원 소연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쓴 종이 한 장이 한 노인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그녀는 CCTV를 돌려봤다. 그리고 거기서 은행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두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저 사람들 왜 익숙하지? 컴퓨터 화면 속 그 얼굴, 며칠 전 경찰 브리핑 때 봤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배자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 할머니, 절대 사기꾼 아닙니다. 제가 종이에 쓴 건 그분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CCTV에 찍힌 두 남자 경찰이 찾던 그 사람들이에요.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류를 뒤적이던 손끝이 멈췄다. 이상하네. 이 계좌 명의가 정분 할머니가 아니네. 네. 할머니가 인출하려던 통장은 위조된 거예요. 진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야. 정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위조 통장이라니 내 통장인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지갑 속 진짜 통장을 꺼냈다. 이건 그 통장에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름이 있었다. 고한성호. 그리고 잔고는 10억 원. 20해 전 남편은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고 이후 누군가 보험금을 대신 찾아가 버렸고 그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으로 만든 가짜 통장을 이용해 그 돈을 빼내려 했던 것.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통화하고 있었다. 계획이 꼬였어. 그 노인 아직도 경찰서에 있어. 그 여자 직원 입 막아야 돼. 그들의 차는 천천히 경찰서 쪽으로 움직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폭풍의 전조가 되었다. 형사님, 전 그 할머니와 같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분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듯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의 눈빛. 그날 새벽 정분 할머니와 소연은 경찰서 안작은 방에 함께 있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누가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아서 생긴 일일 뿐이에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다. 경찰서 전원이 나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형사님?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아래로 흘러드는 그림자 하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속삭였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종이가 다 예고였던 거네요. 어둠 속에서 정분 할머니의 기억이 흘러나왔다. 비가 오던 날 남편이 사고로 떠나던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다. 그날도 내가 뭔가 이상하단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넘겼죠.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눌러온 고통이 묻어 있었다. 그 미묘한 변화는 노년의 예민한 감각에도 포착되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수표처럼 접어 건넸다. 이거 보시고 지금 바로.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종이를 펼치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뭐라고요? 직원의 눈이 떨렸다. 그녀는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지금요. 지금 나가세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절박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통장과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문을 향해 달렸다. 왜 도망치라 한 거야? 무슨 일이지? 내 돈이라는데. 무슨 도둑이라도 있다는 건가?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졌다. 가을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뒤에서 누군가 할머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몸이 기억했다. 그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은행 문을 나서 맞은편 골목으로 휘청거리며 달려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러다 신발끈이 풀리며 인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급정거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둘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순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들. 누구야? 나한테 온 건가? 그 순간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전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만난 아들 민수의 전화였다. 엄마, 이번 달엔 진짜 좀 도와줘야 돼. 회사에서 돈이 잠깐 묶였어. 며칠만 빌리는 거야. 지난번처럼 통장 비번은 그대로지? 내가 대신 찾아갈게. 그래. 근데 이번엔 꼭 갚아야 해라. 엄마도 이젠 여유 없어. 그때의 전화가 지금의 상황과 겹쳐졌다. 정수는 한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은행원이 도망치세요라고 쓴 이유. 그 말의 의미가 점점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왔다. 설마 민수가?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행 유리창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직원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은행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과 정순의 눈이 순간 마주쳤다. 안 돼. 들켰다.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팡이 대신 손에 쥔 건 주름진 손과 종이 한 장. 숨이 턱에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은행 건물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할머니, 왜 그렇게 뛰세요? 괜찮아요? 몰라요. 그냥
도망쳐야 해요. 도망치다 지쳐 어느 골목 모퉁이에 쓰러진 할머니.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안에 꽂힌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은행원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두 번째 쪽지였다. 고객님 명의 계좌, 가족 명의로 불법 인출 시도 중입니다. 경찰 신고 중. 절대 집으로 가지 마세요. 가족 명의로. 인출 시도? 민수야? 눈앞이 흐려졌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 명의의 돈을 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공포는 없었다. 내가 낳은 애가 나를. 그날 이후 정순의 도망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건 진실로부터의 도망이자 인생의 회피로부터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숨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은행의 CCTV, 아들의 통화 기록, 경찰의 추적.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도망이 끝나는 곳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순 어르신이시죠? 저희는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내 아들 맞나요? 그녀의 질문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건 단순한 혈육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지막 배신의 슬픔이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기억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잊고 싶은 시간. 김정순의 인생은 잊고 싶은 시간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전쟁 같은 젊은 날들,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1960년대 후반 전남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옆에 자리한 초가집 한 채. 그곳이 정순의 출발점이었다. 그녀는 20살에 남편 최영복을 만나 손으로 일하고 등으로 살아내던 시대의 여인으로 살았다. 영복 씨, 내일 장터에 쌀 내다 팔면 한 3,000원쯤은 남을 거요. 그래, 그걸로 민수 신발 한 켤레 사주자고. 맨날 맨발로 뛰어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 그들은 부자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세상을 견뎠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게 믿음을 시험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1978년 어느 봄날, 영복은 농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순간이었다. 정순의 나이 28, 민수는 겨우 7살이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지. 그래도 살아야 했어. 민수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다. 손톱 밑에는 항상 먼지와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괜찮아. 이 손으로 밥 벌어먹는 게 어디야. 민수는 그 손이 싫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말했다. 야, 너희 엄마 손 봤냐? 완전 새까매. 그날 이후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학교 끝나면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민수야. 괜찮아. 나 친구들이랑 갈게. 그 작은 대답 하나가 어느새 모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만든 시작이었다. 시간은 흘러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정수는 그가 대학에 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수의 꿈은 달랐다. 엄마, 나 그냥 돈 벌 거야. 공부해서 뭐 해? 나중에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래도 배워야 해. 세상은 배운 사람 편이야. 엄마는 배워서 뭐 달라졌어? 아빠도 못 지켰잖아. 그 말은 칼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깊이 꽂힌 채로 한동안 빠지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다. 정수는 그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나 민수의 세상은 달랐다. 그는 돈의 세상에 눈을 떴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이번 주 안에만 투자금 좀 더 넣으면 우리 완전 달라질 거야.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민수야. 마지막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후자금, 보험금, 남편이 남긴 묘지 땅까지 팔았다. 그게 모두 아들의 이름으로 사라졌다. 괜찮아. 괜찮아. 민수가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투자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나 좀 도와줘야 돼. 이번엔 진짜 큰일이야. 나 못 갚으면 나 진짜 죽어. 그만 좀 해, 민수야. 엄마도 이제 없단다. 없어.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김정순 고객님, 최근에 대리인 출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맞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창구에서 건네받은 쪽지.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 중이었다. 하지만 진짜로 도망쳐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저지른 믿음이었다. 나는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았지.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 사람은 돈보다 무서운 게 믿음이더라. 믿으면 무너지고 그래도 또 믿게 돼. 그날 밤 정수는 낡은 여관방 한켠에 앉아 그 쪽지를 다시 펴보았다. 구겨진 종이 위에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또렷이 남아 있었다. 절대 집으로 가지 마세요.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아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겠다고. 그날 이후 김정순의 도망은 추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늦은 밤 택시 창문 밖으로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정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보냈던 모든 송금 내역과 은행에서 출력해준 이상 거래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의지가 있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널 찾으러 간다. 비가 그친 서울의 새벽. 도시의 불빛은 아직 깨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건 78세 김정순의 발소리였다. 무겁고 느리지만 결심이 담긴 발걸음. 이제 숨지 말자. 민수를 찾아야 해. 도망만 다녀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은행 직원이 알려준 금융범죄수사대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은행 직원분께서 미리 연락 주셨습니다. 지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찾아야겠어요. 그 애가 왜 그랬는지 직접 묻고 싶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아드님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범죄 조직의 명예 세탁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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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단순히 돈을 빌리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누군가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이미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려다 신고가 들어왔고 조직 쪽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행 직원의 쪽지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경고였다. 정수는 그날부터 민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옛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 민수가 자주 다니던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고시원을 찾았다. 민수? 아, 그 젊은 친구. 며칠 전에 와서 밥도 못 먹고 계속 전화만 하더라고. 눈빛이 좀 이상했어.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왔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를 이렇게 만든 게 나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민수가 울던 날, 엄마는 시장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는 밤새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부터 민수의 마음속에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 두려움은 세월이 흘러 소유하려는 집착으로 변했다. 며칠 뒤 정수는 경찰서에서 형사와 마주했다. 책상 위에는 민수의 사진과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최근 거래 내역입니다. 아드님 이름으로 된 계좌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타인 명의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애가 그 돈으로 뭘 했나요? 불법 투자, 그리고 보이스피싱 연루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뉴스에서만 보던 범죄, 그 속에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민수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 애는 나한테 효자였어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효자였겠죠.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겨울이 다가오는 하늘은 낮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음을. 며칠 후 그녀는 형사의 허락을 받고 민수가 살던 고시원 방을 찾았다. 낡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책상 위엔 휴대폰,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 그 중 하나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대성 거래금 5천만 원. 박대성? 이 이름 어디서 봤더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이름은 민수가 몇 년 전 함께 사업을 한다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때 민수가 배신당했다고 울며 말하던 그 인물이었다. 설마 아직도 그 사람하고 엮여 있는 건가? 그녀는 그 길로 민수가 예전에 일하던 사무실 근처로 향했다. 건물은 오래된 상가 3층. 문 앞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안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낯선 남자였다. 할머니,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제 아들 찾고 있어요. 최민수라고. 여기서 일했어요. 최민수? 그 사람 이제 못 봐요. 이미 끝났어요. 다 털리고. 잠시 멈추며. 할머니, 괜히 나대지 마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어깨를 부딪히며 사라졌다. 정순의 몸이 떨렸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안엔 분노가 있었다. 이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민수가 뭘 잘못했든
내가 직접 봐야 해. 그녀는 경찰에 정보를 넘기고 혼자서 박대성이라는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나이 78세.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카페 앞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 박대성, 양복을 입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정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민수였다. 민수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수십 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울음과 같았다. 민수는 몰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대성이 말했다. 이번엔 내 엄마 통장이지? 그거 처리만 끝나면 내 빚도 끝이야. 이해하지? 민수야. 세상은 이용당하는 놈보다 이용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만 깜빡였다.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멈췄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눈앞에서 범죄의 늪에 잠겨 있었다. 민수야. 그만해. 제발. 그만. 그녀는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창밖에 서 있는 어머니를 봤다. 엄마.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순의 눈엔 눈물이, 민수의 눈엔 죄책감이 가득했다. 박대성이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가족 상봉이네. 좋지. 그럼 이 돈 어머니가 직접 주시겠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금융범죄수사대. 모두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대성은 도망쳤고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수는 그를 향해 다가갔다. 민수야. 왜 그랬니? 왜 그렇게 살아야 했니? 엄마. 나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형사들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녀의 품은 놓지 않았다. 내 아들.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내 새끼야.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정수는 경찰차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형사님, 부탁이에요. 그애 벌은 받겠지만 살아야 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후회도 분노도 연민도 아닌 용서가 있었다.